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스입니다. 자, 오늘은 신보 제가 영상 인턴 자기소개서 영상 만들었었는데 댓글에 캔코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 작성 예시 있습니다.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먼저 서류진행 핵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서류진행 적부입니다. 자, 적부가 요즘 잘 없었죠, 맞죠? 인턴 채용 중에서. 그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적부 전형이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서류진행에서 평가가 안 되겠죠. 그럼 면접 때 활용될 것인가? 상당 부분 지금 뭐 면접 평가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상당 부분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면접 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쓰실 때 불성실 작성에 대해서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지표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채용에서 좀 아쉬운 점은요, AI 면접으로 면접자를 선발한다. 이게 좀 아쉬워요. 차라리 서류 전형 정량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자기소개서 심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과연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인가? AI 평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직무 중심 평가도 아니고 AI 하는 외부 업체에다가 그 책임과 진행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성향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 검사예요, 인성 검사.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과연 공정할까? 평가 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턴이라고 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산관리공사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면접 때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 지표를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매칭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죠. 공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플롯을 말씀드릴 때 이 평가 지표, 면접 평가 지표하고 연결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자 수가 500자에서 1000자인데 얼마나 적어야 됩니까? 꽉 채워야 됩니까?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자산관리공사는 AI 면접에서 다 떨어뜨릴 생각이지 서류에서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보면 글자 수가 문항당 20% 미만일 때 중대 결함으로 탈락시킨다고 나와 있죠. 그럼 25%면 250자입니다. 그러니까 500자에서 1000자 사이로만 적으면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적다 보면 500자가 모자라는 경우 많죠, 맞죠? 막 줄이고 줄여야 500자가 되는데 좀 러프하게 적으시면 한 7, 800자 됩니다. 700, 800자가 됐을 때 1000자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완성도 있게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복합 질문이 많아요. 한 항목당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웹에다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화면 그대로 인쇄가 돼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혹은 이제 글자 수를 좀 키워서 이제 제공을 하곤 하는데 엔터를 쳐서 이 줄을 비워뒀을 때 요거는 변하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용이 전환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가독성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항목 1번입니다. 항목 1번부터 공략 들어갈 텐데 딱 봐도 이건 지원 동기죠. 근데 요까지가 이제 지원 동기고 그 다음에 기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의 장점과 경쟁력을 포함해서 인재상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동기 물어보고 성격의 장점 물어보고 이걸 인재상과 연결시키라는 게 이 질문의 요지죠. 그래서 보통 지원 동기는 이 조직 이해도, 입사 의지, 그러니까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관이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과 일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조직 적합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 전형은 평가를 하지 않고 면접 평가 지표에 조직 적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적느냐? 조직 적합도에 해당하는 지원 동기하고 인재사항은 거들 뿐. 내용을 좀 줄이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원 동기부터 나와야 되겠죠. 인턴 채용 이제 채용에서 지원 동기 적을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가 인턴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또 사연팔이 하긴 그래요. 공익을 위해서 뭐라든지 아니면 선배가 추천을 해서 집이 가까워서 이런 사연팔이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원 동기를 쓸 때 쓰기 좋은 건 최종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적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직무를 최종적으로 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직무를 목표로 하는데 혹은 내가 뭐 자산 운용과 관련한 전문가가 되는 게 최종 목표, 그런 직무를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혹은 뭐 금융 이제 공기업에 일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자산에 관련해서 일하는 게 목표인데 그 과정 중에 요게 목표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게 좀 현실적인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넘어가서 이제 인재상이 총 세 가지죠, 맞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문성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두 개를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왜냐하면 이번 항목에서 충분히 직무 관련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에서는 태도적인 부분을 좀 평가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이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랑 이제 그 인재상 키워드를 선택하셔가지고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을 하거나 혹은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를 키워드로 잡아서 책임감이나 협조적인 태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최종 목표가 어떤 게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캠코에 들어와서 경험을 쌓고 제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요.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를 뭐 어떤 자격증을 땄다, 어떤 교육을 받았다, 대외 활동을 했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엔터 쳐야겠죠. 자, 빈칸을 띄워야겠죠. 내용이 전환이 되니까. 그리고 채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인재상에 해당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근거, 뭐 정량적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정성적 근거인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역량도 가지고 있고 장점, 여기서 개발한 2번에서 개발한 역량이 있고 이 4번에서 말한 장점이 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인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작성 예시를 보시면요. 최종 목표가 요 분야에 대한 직무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조금 더 뭐 내용을 덧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요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왔다. 확실한 근거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가서 저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태도를 갖춘 이런 역량을 갖춘 이 인재상에 해당하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거의 뭐 다른 항목이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근거 사례 이걸 이제 적으면 되겠죠. 적고 마지막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산관리공사의 인턴을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블로그에 내용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항목 2번은 희망 직무에 관한 거죠. 희망 직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정량적 근거죠.
우리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량적 근거가 많은 거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희망 직무를 선택했다면 그에 관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개발해왔던 거니까 요거 플러스 직무 역량이죠. 직무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개발 능력하고 그래서 직무 역량하고 이게 이제 이걸 평가하는 항목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개발 능력은 보통 이런 걸 평가하죠.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밑에 요약을 해놨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목표에 필요한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역량을 자신의 외부 환경을 통제해서 개발하는 것을 자기 개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은 당연히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희망 직무를 선택하셨으면 그것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가 평가될 건데 태도는 웬만하면 적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식, 기술 같은 경우 정확하게 정량적 근거가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기술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교 교과 과정과 같은 수동적 자기 개발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봐서 한 외부 교육 같은 거 있죠. 적극적인 자기 개발이 있으면 좋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글자 수가 천자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역량으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역량을 작성하셔도 돼요. 이런 항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력서가 아니잖아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증빙 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적을 수가 있죠.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자를 채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에 관한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니까 반보고서 형태로 조금 다른 항목과 차별성을 둬서 가독성을 높여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면접 시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어떻게 이제 플러스를 가져가는지 봅시다. 처음에 당연히 희망 직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직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처음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 직무 능력 키워드는 당연히 직무 기술서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술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키워드를 적고 그에 대한 정량적 근거, 이제 자격사항, 교육사항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경험이죠. 요걸 이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에 인턴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적는 게 작성 플롯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반보고서 형태의 작성이에요. 그래서 희망하는 직무는 요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을 보완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식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키워드를 적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정량적 먼저 적고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자기개발 능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 이제 기한이 요랬고요.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서 취득을 했고 특히나 어떤 자격증의 어떤 부분은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취득 과정을 적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내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개발 능력이 좀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었다. 라고 하고 이제 외부 교육을 이렇게 이수를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을 배웠다라고 하거나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반보고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능력 키워드에 대한 이제 그 정성적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나왔는데 경험을 너무 다 풀어서 쓰기에는 능력 키워드 몇 개를 못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어떤 비슷한 업무를 했었다.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습득했다. 능력을 습득했다. 요 정도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런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위에서 말했듯이 요런 게 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보고서 형태로 적으면 아무래도 이 면접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항목 3번입니다. 제가 항목 3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자산관리공사를 해달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이거 요번에 항목들이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비판적 사고입니다.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협상 능력이에요.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를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이거 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항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하고 협상 능력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고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데 비판적 사고는 적극적 문제인식,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협상 능력은 상대방에 따라서 쟁점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가 요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면접 평가 지표를 보시면요. 비판적 사고하고 협상 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소개서를 서류 전형에 평가할 게 아니면 당연히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거고 그러면은 면접 평가 지표와 매칭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채용 대행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설계하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나마 관련 있는 걸 꼽자면 창의적 사고죠. 창의적 사고. 이 면접평가 지표 중에서 창의적 사고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가 어느 정도 이 문항에 대해서 적으면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NCS 상으로 비판적 사고하고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지만 우리는 면접 때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창의적 사고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그래도 좀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해야 되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팀을 위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했다. 어떤 나는 문제를 인식을 하겠고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라고 적으시면은 비판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하고 생각의 전환이죠.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거나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은 팀원들이 반발을 할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기존 방법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을 거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식 수준의 차이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게 다르면은 대화가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식 수준의 차이를 해소를 하고 이 상대에 따라서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선택을 했다. 혹은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요 과정 중에서 이제 잘 들었다, 상대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경청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설득에 성공했고 그게 팀의 좋은 성과 창출로 이루어졌다라는 플롯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느낀 점을 인턴 생활 중에서 적용하겠습니다로 끝마치면 됩니다. 자, 예시 봅시다. 자, 먼저 어떤 방식을 내가 좀 팀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팀을 위해서. 그리고 의견 차이가 당연히 발생했으니까 그를 극복해서 수상하는 결과를 창출했다. 이걸로 이제 첫 번째 두 갈씩 문단을 잡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적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반드시 문장을 긍정으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팀원들과의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좋은 문장, 부정적인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문장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갈등이 발생했는데 잘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최종 수상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앞쪽에 있는 문장들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끝낸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의 전환을 제시했는지 이제 먼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요걸 제시했더니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우선 이 내가 질적 조사를 제안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무조건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지식을 전달을 해줬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그리고 충분히 들었다. 자, 경청 능력이죠. 의사소통에. 그래서 들었더니 이런 게 있다는 걸 파악했고 그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설득이 됐겠죠. 설득이 됐고 그래서 이런 조사, 내가 제안한 방법을 실시를 했더니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 인턴을 들어가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하고 팀원과 충분한 대화하겠습니다. 의사소통하고 문제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글 보고 천천히 적어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항목 4번입니다. 제가 오늘 직업윤리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직업윤리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쓰셔야 되고 왜 그 직업윤리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지까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당연히 지금 4번 항목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직업윤리 하면 NCS에서 총 7가지죠. 근면함, 꾸준한 거, 정직함, 속이거나 숨김이 없음, 성실함,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노력, 봉사정신, 이해관계가 없이 이익이 없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책임의식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준법성은 규칙이나 규범 준수를 하는 거고 직장 예절은 공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직장 예절은 뭐 거의 안 쓰니까 보통 요 6개를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항목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공직윤리가 왜 중요한지 이거부터 막히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이제 공무원에게 공직윤리가 중요한 이유 혹은 공익과 사익 추구 중에서 무엇을 공무원이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글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공직자라는 사람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공공 서비스라는 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서비스는 공평하게 누구 하나 치우침이 없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누구는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평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공 서비스라는 게 보통 독점적 서비스예요. 전기 공급하는 거 우리나라에 한전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부패, 누구의 편의를 더 봐준다거나 아니면 이걸 뭐 횡령한다거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또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그 회사 망하면 끝인데 이 공공기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 좀 접근하시면 쓰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능력들이 6가지 능력들이 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근면성,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만약에 근면성이 없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대충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므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성,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부패, 부정부패 유혹이 있습니다. 돈 주면은 무슨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렴이란 가치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익 추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공익 추구라는 공공기관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기관도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성실성. 제가 120%라고 했죠. 더 잘하기 위한 노력. 이 공직자에게 성실성은 계속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제 공직자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이 조직의 발전이 있겠죠. 공공기관이라는. 그래서 기관의 효율과 공적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봉사정신, 공직자에게 많이 요구되죠. 이거는 적극행정이라는 말과 조금 연관 지으시면 돼요. 봉사정신이라는 건 이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이.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차단해서 제공하는 걸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공직자에게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봉사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책임의식입니다.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 힘들다, 근데 포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익 추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공익을 지키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고 준법성. 이 공공기관의 규칙이나 규정, 절차와 규정이라는 건 공정성과 공익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와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을 어긴다, 규정을 어기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면은 그 공정성과 공익 추구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직원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면접 때도 써먹으셔도 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효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법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이유, 각각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첫 번째, 근면성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 사례가 있겠죠. 이게 근면성이고, 정직성은 부정부패 유혹이 있었는데 반칙이죠, 반칙. 유혹이 있었는데 뿌리친 경험이 있으면 되고요. 성실성은 내가 조금 더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으면 성실성 사례입니다. 봉사정신은요, 이익 없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이제 쓰시면 되고, 책임의식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례. 그리고 준법성은 규칙 준수로 끝나면 안 돼요. 규칙을 준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료도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발휘한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례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항목 4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을 말씀드리면 간단하죠. 공직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요. 제가 제시하는 공직윤리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윤리를 활용해서 인턴 직무에서 제가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예시 봅시다. 자, 예시 처음에 공직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뭐 이렇게 안 길어도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근면, 이번에 근면 키워드로 적었습니다. 근면을 제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면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직윤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경험으로 제시할 키워드의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한 태도. 근면한 태도가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처음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봉사활동할 때 미리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그 자세를 지금 3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꾸준히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턴 직무에도 초심에 이 근면한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모두 다 적어봤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